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는요.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 있는 한 시마네 현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여학생의 사체가 발견되는데요. 그 사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2009년 11월 6일 히로시마 현과 시마네 현의 경계에 가까운 북 히로시마초의 가류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류산, 산 이름이야. 자, 가류산이라고 하는 상 정상 부근에서 뭐가 발견되는지 알아요? 바로 여자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다음날 발표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DNA 감정 결과 시마네 현 하마다시에서 10월 26일부터 행방불명이 됐었던 19살의 여대생이었던 히라오카 미야코 씨로 확인됐어요. 자, 피해자였던 히라오카 미야코 씨는요, 카가와현, 사카이대 출신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마대 현립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던 대학생이었어. 근데 그녀는 해외 유학을 꿈꾸고, 그리고 그 해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영어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구해야지 라면서 그런 꿈을 꾸고 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대학교에 입학한 지 막 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녀는 평소에도 행실이 굉장히 올곧았대요.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회봉사 서클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봉사활동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녀의 죽음에 너무 비극적인 사태다, 비극적인 살인이다, 비극적인 범죄다 라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자, 사체 발견자는 누구였냐면 산에 가가지고 버섯 따러 간 남자가 그 사체를 발견한 거야. 여자 머리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버섯 따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 머리가 낙엽 위에 이렇게 놓여있던 것을 발견 뒤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요, 발견 당시 바로 일주일 전에서 한 2주일 정도 됐다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 산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냥 그 산에 놓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히로시마현 경찰서 그리고 시마네현 경찰서는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남은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사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녀의 사체의 모습인데요. 일단은 목에는 칼로 예리하게 절단된 상흔이 있었대요. 그리고 얼굴 전체 앞면에는요,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대. 그러니까 너무 맞아가지고 이 여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그런 발표가 됩니다. 시마네 그리고 히로시마현 경찰은요, 이것은 분명한 타살이다, 살인에 의한 사체 손기 유기 사건으로 보고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그리고 피해자가 살고 있었던 하마다시를 중심으로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수색을 막 시작해. 그런데 다음날 7일 그 산속에서 자대퇴골 일부가 발견됩니다. 이쪽이 대퇴골. 그리고 8일에는 그 다음날에는 그 머리가 발견되었던 현장 근처에서 양 손발이 없는 몸통 부분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발견된 거야. 이 몸통만 이렇게 발견된 거야. 목이 없고 팔다리 없고 이렇게 몸통만, 상반신만. 그리고 9일에는요. 왼쪽 발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면 19일 정도에 피해자의 손톱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발견되는지 알아? 바로 동물의 배설물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손톱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모두 피해자의 시체 일부 이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의 상태가 그냥 토막살인 사건보다 좀 너무 잔인한 거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토막을 낼 수 있나 싶을 정도인 거야. 너무 참혹한 상태였던 거지. 그리고 시체가 토막 난 것도 너무 잔인한데 이 살해 방법이 너무 엽기적인 거야. 예를 들면 몸통 부분에 이 가슴 있죠. 이 가슴. 몸통 발견됐다고 했잖아. 이 가슴 부분에는요. 칼로 이렇게 다 도려져 내려 있었던 거야. 칼로 다 도려져 내어져 있었고, 그리고 복부 있죠. 복부. 이 복부에는 내장이 다 끄집어내져 있었대. 내장이 다 파여져 있었대. 너무 잔인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잔혹한 이 끔찍한 이 사체의 상태에서 경찰들조차도 야, 이거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 그냥 산에 버려졌으니까 혹시 동물이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그 시체가 참혹했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야. 이 시체의 몸통 전체에 모닥불에 대인 화상이 발견됐대. 그러니까 누가 불로 지진 거야. 그러니까 칼로 긁어놓고 가슴 도려내놓고 복부에 내장 다 끄집어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몸통을 모닥불로 이렇게 지진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는 구타당한 흉터가 잔뜩했고, 그리고 왼쪽 뺨에는 발로 누군가가 밟은 듯한 상처가 있었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자가 죽기 직전에 엄청난 고문을 당한 것 같아. 이 내장이 파인 것도 죽이고 나서 내장이 파인 건지 아니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 갈라놓고 이걸 빼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럼 피해자가 그럼 진짜 이 여자가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었나? 혹시 협박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그 협박에 응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죽인 건가? 그런데 평소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스토커 이런 그녀를 누군가 따라다닌다 이런 피해도 없었고 봉사활동 다니고 너무 착한 그녀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던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대요. 그렇다고 그녀가 누구한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누구한테 붙였다 이런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도 없는 거야. 그녀가 만약에 돈에 의한 살인이었으면 그녀를 누가 데리고 간 다음에 죽인 다음에 지갑을 뺏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녀의 카드를 긁거나 했었을 경황을 살펴봤는데 그런 정황이 한 개도 없었던 거지. 그러면 불특정한 묻지마 살인 사건인가? 자, 그러면 근데 이 사체가 너무 잔인해서 일본에서도 역사상 이래 없는 진짜 역사상 최악의 인간의 행위라고, 정말 최악의 살인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엽기 살인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사망 추정 시기는 2009년 10월 26일에서 31일. 그리고 시신 상태로 미뤄보아서 납치와 동시에 이 여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일단은 머리를 구타당한 뒤에 그 다음에 목을 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체 해체할 때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사람 뼈가 원래 이렇게 자르기가 되게 힘들대요. 남자가 자르기도 되게 힘들대. 그런데 시체 해체에는 어떤 칼이 쓰였는지 알아? 날카로운 소형 칼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얘를 죽인 거야. 소위 조그만 칼로 이거를 그냥 계속 자른 거야. 계속.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 짓인 거지. 자, 당시 그녀가 CCTV에 찍혀 있었던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그녀가 찍혔던 CCTV 영상이에요. 자, 행방불명된 날짜인 2009년 10월 26일. 자, 히라오카 미야코는요, 대학교를 가요. 일단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수업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30분쯤에 시마네현 하마시에 있는 미나토초 쇼핑몰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녀가 아르바이트 했던 장소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그녀가 알바했다고 여겨지는 쇼핑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알바를 하고 나서 끝난 다음, 그러니까 그 시각이 그러니까 저녁 9시 15분 정도야. 저녁 9시 15분경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는 모습이 이 쇼핑몰 방범 카메라에 포착이 돼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방범 카메라에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 그러니까 기숙사로 돌아간 흔적도 없는 거야. 카메라 안 찍혔으니까. 그 길로 돌아가는 그 카메라에 안 찍혔으니까. 그러면 그녀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고 나자마자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피해자는 퇴근 후에 동료 2명이랑 함께였는데 그 동료 2명과 같이 집까지는 돌아가지 않았대. 그리고 또 하필 그녀는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간 채 혼자 퇴근을 했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지 않았대. 자, 방범 카메라를 통해서 입구에서 나간 시각을 경찰들이 초 단위로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걸어간 방향과 거리, 그리고 직원들의 사정 청취,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시각에 나온 여러 명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런데 특별히 수상한 인물이나 그리고 수상한 차량은 못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피해자와 접촉한 것은 쇼핑몰에 있는 이 고객용 주차장과 되게 가까운 장소였을 가능성이 커. 왜냐면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CCTV에는 그녀가 찍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녀가 쇼핑몰을 나오자마자 이 주차장 근처 가까운 곳에서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걸로밖에는 추측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주차장이면 사람이 좀 있을 법한데 근데 저녁이니까 사람이 없을 법도 하고, 어쨌든 만약에 그녀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납치했을 때 그녀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혹시 그녀가 뭐 이상한 사람 못 봤다, 수상한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럼 혹시 그녀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있던 사람 차에 탄 게 아닌가?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고 해요. 자, 이곳이 바로 시체가 발견된 장소예요. 그 한국말로 조금 적혀 있는데요. 자, 아르바이트 하던 곳과 그리고 기숙사까지의 거리가 2km 남짓한 짧은 거리였어.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였어. 그런데 그녀는 항상 도보로 이동했대. 그런데 이걸 도보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또 짧은 거리도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차량이 있고 등산로가 있고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곳이 여기 이쪽이야. 그치? 여기 차도가 있어. 여기 운전하는 도로가 있다? 근데 내가 막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떤 남자가 그녀가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던 그 동네를 영상으로 찍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람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그 남자가,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안 따왔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없다라고 해. 지금 여기 계속 촬영하려고 계속 서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도 이쪽 부분이겠죠. 이쪽이 산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골목으로 들어온 차도 부분이고 이게 앞부분이 봤을 때요. 옆에는 공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적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납치됐다고 보여지는 곳을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분이 촬영을 한 거예요. 자, 그 일대는요 주유소 등이 있었어. 그런데 이 주변에는요 밤이 되면 완전히 깜깜해진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대. 그리고 이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진짜 밤 되면 얼마나 더 없겠어. 그래서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밤 되면 저기 가지 마라, 저기 좀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던 장소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도 2km나 되는 거리를 맨날 도보로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밤 아르바이트 끝나면 막 밤 9시, 10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행방불명 되기 한 이틀 전에는, 그러니까 이틀 뒤, 행방불명이 되기 이틀 뒤, 그러니까 28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했었대, 사실은.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이틀 전에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르바이트를 좀 빨리 그만뒀으면 이렇게 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경찰이 비공개로 이렇게 뭐 DNA 검사를 했는데 뭐 희생자가 이 여자로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수사가. 그래서 경찰들이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밤까지 30건이나 되는 막 정보가 들어왔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이상한 사람 봤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 수상한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라든지. 그런데 거기서는 딱히 유력한 증언이 될 만한 건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택시기사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10월 29일 한 21시 정도? 그러니까 한 밤 9시경에 JR 하마다역 앞에 있는 식료품점 근처에서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남자 2명을 따라가는데 그 여자가 히라오카 씨랑 좀 비슷한 복장을 한 여성인 것 같았어요. 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본 여자가 이 CCTV에 발견된 그녀의 복장과 비슷한 여자가 남자 2명을 따라가는 걸 봤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자, 근데 남자 2명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었고 CCTV에도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프로파일 합니다. 자, 프로파일을 하는데 범인은 아마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일 거다. 그리고 범행의 수법이 너무 이상성, 잔악성, 그리고 시체 손질을 할 때 그 유기하는 과정이 너무 집요하고 괴상하고 잔혹하다. 그리고 아마도 범인은 피해자와 통근 경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남자일 거다. 그리고 단독범일 것이다. 혼자 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야간부터 이른 아침에 걸쳐서 사체를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시체가 밤부터 이른 아침에 시체가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아무래도 산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버섯 캐는 사람이 이분의 시체를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무래도 그 산을 찾는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밤이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그래서 그럴 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나온 뒤를 쫓는 듯한 하얀색 차가 발견돼요. 그게 구형 도요타 차라고 해요. 마쿠라는 차래. 그래서 그게 이런 흰색 차량이 목격된 것으로 보아 아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발견된 그 그녀의 사체에서는요, 옷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체 상태로 발견된 거야. 몸통만 따로따로 발견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내장이 다 빼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당연히 몸통은 그 옷을 입혀져 있었겠어? 그래서 옷이 걸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몸에 붙어 있던 어떤 비닐 조각들이 있었대. 그런데 이 비닐 조각이 일본에는 통신회사가 몇 개 있어요. 한국처럼 SK, KT 이런 것처럼 일본에는 소프트뱅크, 도코모, AU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도코모 거를 써요. 도코모 회사의 제품인데 이 NTT 도코모가 전화번호 배달하는 그 비닐봉지래. 전화번호, 그러니까 무슨 어떤 찌라시 같은 거를 돌릴 때 사용하는 그런 비닐봉지였는데 이 비닐봉지랑 같은 게 그 피해자의 사체에 묻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범인이 갖고 있던 비닐봉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는 거야. 이 봉투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도코모에서 어디에 배달됐으며 막 이거 알아본 거야. 그래서 배달 연도 그리고 배달 지역. 다행히도 이 도코모에서 배달하는 지역이나 배달한 연도에 따라서 색이나 문자 디자인이 달랐대. 그래서 포장 자체 업자의 유통 경로를 막 조사한 거야. 조사한 결과
그래서 조사한 결과, 자, 잉크 부분에서 1995년 처음으로 히로시마현의 5군데에서 이 비닐봉지를 쓴 거예요. 도코모에서. 자, 히로시마현 5군데, 미요시시, 아키타카타시, 동부 히로시마시, 그리고 쿠레시, 미하라시, 이 5군데에서 이 비닐봉지가 포장된 게 배달된 거야. 자, 그럼 되게 좀 좁혀졌지. 히로시마현 5군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1월 30일 날 또 뭐가 발견되냐. 학생 기숙사에서 귀가하는 길 있지. 그녀의 그 귀가하는 길 근처. 그러니까 기숙사까지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구두를 발견한 거야. 구두. 그런데 이 구두가 확실히 피해자의 것인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여성의 구두를 발견해요. 기숙사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자, 그럼 이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009년 10월 26일 하마다 시내 아르바이트 장소, 그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쇼핑센터로 나선 후에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져요. 그리고 같은 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온 뒤에 그녀의 뒤를 쫓는 듯한 하얀 차량이 그녀를 쫓아가는 걸 누가 목격을 했어. 근데 이 차가 도요타에서 96년부터 2000년대까지 만들어져서 생산된 모델이었대. 자, 그리고 10월 28일 부모님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수색대원이 막 이렇게, 부모님과 수색대원이 이렇게 막 이제 조사를 막 시작하게 된 거야. 11월 2일 시네마현 경찰이 공개 수사를 개시해요. 처음에 이게 비공개로 조사하다가 공개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갸루산, 이 산에서 유체 일부가 발견돼요. 그 부모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수색대원이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걸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이 산에서 그녀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 히로시마하고 시마네 양쪽 현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지. 그리고 11월 30일 학생 기숙사 귀가하는 길 근처에서 그녀의 구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게 피해자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합동수사본부가 정보 제공을 구하는 거야. 제발 이상한 분 보거나 아니면 보신 적이 있거나 수상한 얘기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연락 주십시오 라면서 무료 통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짧게 여러분들께 딱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이거예요. 자,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시마네 현립 대학생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자, 그녀가 대학 생활을 했을 때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인 것 같아요. 평소 그녀의 생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어떤 그 동급생인 한 여대생은 이렇게도 말했대. 사실은 히라오카 씨가 행방불명 되기 며칠 전에 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탄 어쩜 좀 이상한 남자 2명이 말을 걸은 적이 있어요. 밤 되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라면서 목매인 목소리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녀한테도 어떤 이상한 남자가 말을 건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대. 그래서 대학교 측은 기자회견을 또 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녀가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돼야 합니까?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원통함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라면서 그 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평소에 그녀 행실은 어땠나? 자,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운영했던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녀는 봄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근도 한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어요. 정말 우리 가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그녀는 신장 147, 그리고 날씬한 몸매에 머리 길이는 다소 갈색의 머리였대요. 좀 약간 이 정도 되는 머리 길이에.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유학에 희망을 품고 있었던 굉장히 밝은 성격의 여자였대요. 그리고 그녀의 장래의 꿈은요, 영어를 사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기아,
기아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소속되어 있었고요. 수업은 결석은 거의 없고 굉장히 성실하고 거기다가 성적까지 우수했던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연휴나 추석, 그러니까 뭐 우리 막 그런 추석이나 좀 긴 휴가 있잖아. 뭐 일본 말로는 오복야스미라거나 뭐 이렇게 골든위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휴가 때는 반드시 자신의 본가, 친가에 돌아갔대.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항상 그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 대학 어학 수업이나 뭐 세미나 아니면 뭐 동아리, 아르바이트, 그녀가 맨날 움직이는 동선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었대.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문자를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전화번호 교환해가지고 자주 연락하거나 이런 상대는 솔직히 비교적으로 조금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사귀고 있었던 이성교제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그녀를 찾고 있던 전단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자 해요.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 300만엔을 제가 이거 뭐 알려주시는 분들께는 300만엔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굉장히 큰 돈이 걸려있기도 하고, 전화번호와 그녀가 CCTV에 찍혀 있었던 거, 그리고 그녀의 모습들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2009년 12월 합동조사부가 정보 제공을 위한 프리다이얼을 개설해요. 그러니까 무료 전화,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사건 해결에 큰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수여됩니다 라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네마 현 경찰 본부 측은요,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사건을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어느 정도였냐면 2012년 10월 26일에는요 일본에는 사체 유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3년밖에 안 돼. 말도 안 되지 않니? 이 사체 유기가 공소시효가 3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효가 없는 살인죄로 변경을 시켜요. 법을 변경시켜. 그래서 이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가 없이 저희가 조사를 계속 지속할 겁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나도 잔혹하게 죽었고, 또 평소에 그녀가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마다시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등불을 켜는 이런 이벤트도 했다고 해요. 자, 2010년 히라오카 씨가 실종된 10월 26일을 일본에서 또 어떤 날로 정했는지 알아? 생명과 안전 안심의 날. 이노치 또 안신, 그러니까 안전 안신노 히.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안전 안심의 날로 제정이 됩니다. 2010년도에. 이 사건이 얼만큼 컸는지 알겠지. 나라에서 법을 바꾸고 어떤 뭐 생명과 안전 안심의 날, 이런 날을 또 만들 정도였으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하고 큰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까지 범인에 대한 특징은커녕 범인을 체포하지도 못한 채 미해결로 사건이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었어. 미해결 사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 계속. 자, 근데 경찰들이 이제 뭐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몇 가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가류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행한 차량을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신발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캥거루 장식이 붙어있는 사륜 차량도 조사했었대. 그리고 같은 현장 주변에서 약간 수상하게 보이는 검은 승합차의 목격 정보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 근무처 근처에서 목격된 하얀색 세단,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있는 비디오를 빌린 뭐 사람, 그리고 목격 정보, 그리고 피해자의 교우 관계를 탐문 조사했고, 그리고 약간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구매자의 인상을 분석했대. 그리고 가류산까지 가는 도로 주변에 있는 빈 집을 다 찾아봤대요. 왜냐면 이 빈 집을 왜 찾아봐요? 거기 사람도 없는데. 혹시 그곳에서 시체를 이렇게 토막낸 게 아닌가 라고 해서 그 산 근처에 있는 빈집들을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얼만큼 더 컸냐면은 2010년부터 9월 말까지 총 6만 명의 수사원을 투입시켰어. 처음에 200명이었잖아. 근데 수사를 계속 몇 년간 해왔잖아. 그래서 6만 명이나 되는 수사원을 투입시켰어. 그리고 2010년 9월 말까지
수사본부에 접수된 정보는 대략 한 1690건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접수된 정보가 이렇게 거의 1700건 정도가 되는데 왜 범인을 못 찾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의 집에 전화가 옵니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녀에 대한 수사가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공개되었을 당시에 이 그녀의 집에 전화가 와. 아무 말도 안 해.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없는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 이득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만에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 이거 있잖아. 나 소름인 게 뭔지 알아? 나 이거 사실 이 뉴스 봤었어. 내가 그때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인데 뉴스에 이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7년 만에 드러난 진실 해가지고 막 나왔던 게 기억이다.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범인 사진 보고 어머, 내가 봤던 건데 대박. 그랬다니까. 그래서 2016년 12월 17일 경찰이 사건 7년 만에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확정하고 수사 내용 일부를 전국적으로 공개합니다. 몇 년째 단서가 부족하다. 수사 목격자가 되게 증언들이 너무 막 이거를 명확한 증거로 쓰기엔 너무 부족하다. 막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 난관에 봉착하던 경찰이 속어법을 이용해가지고 용의자 후보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조금씩 좁혀온 거야. 그런데도 갈피가 안 잡힌 거지. 그래서 수사 대상을 인근 도시들까지로 이렇게 넓게 확대한 거야. 그러던 중에 경찰이 당시 마스다란 곳에 거주했던 한 남성을 떠올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범인의 얼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 이 사진이었어. 이 사진. 내가 이 사진을 내가 봤다니까, 텔레비에서. 자, 이 용의자는요, 시모노세키 출신의 야노 요시하루라는 당시 33살의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대박인 거 알려줄까? 이 남성은요, 있잖아요.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 이틀 뒤에 야마구치현의 고속도로에서 부친의 자기 아빠의 성묘를 다녀오던 중에 엄마랑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자막으로 써있는 게 뭐냐면은 시체 발견 2일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자가 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고 조사한다 라고 이렇게 자막에 써있는 거야. 헐, 진짜? 헐, 맞아요.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고 이틀 뒤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려. 그리고 사건 직후 사건 직후 사망한 데다가 피해자랑은 아무런 접점도 없는 인물이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야. 그래서 야노는요, 이 범죄 이 야노는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수년 동안의 사건 동안 그 완전 그 긴 미궁 속에서 얘가 범인인데 그래서 못 찾았단 거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 피해자와. 그래서 몇 년째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요, 2016년에 들어서 죽은 야노가 사건 발생 당시에 약간 조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의 가을에 그의 관계, 이런 장소, 그가 갔던데 이런 걸 수사한 결과 야노의 유품이 있었어. 디지털 카메라였던 거야. 그런데 이 USB 메모리에서 삭제됐던 그 사진을 복구를 시켰는데 그곳에 피해자의 실종 이후에 찍힌 모습이 발견돼요. 57장을 복원했대요. 뭐 영상이나 사진들 같은 걸 복원했대요. 57장에. 자, 제가 또 그 남자의 집을 또 사진을 갖고 왔어. 자, 이게 실제 그의 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써 있으면은 여기 야노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지금 자택이라고 나와 있어. 물론 죽었지만 그 남자가 살아 있었을 때 살고 있었던 집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제가 이걸 또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들이 그 USB에 들어있는 그 사진들을 판독을 한 결과 사진 속의 장소가 바로 마쓰다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야노의 집이었던 거야. 사진 속의 장소와 그 다음에 야노 씨의 집안 사진을 이렇게 매칭을 해본 결과 그 사진에 있던 장소가 바로 이 야노 씨의 집안에 있던 화장실로 증명됐어요. 자, 사진 속에는 범행에 사용되었던 그 칼과 그리고 범인의 다리도 찍혀 있었대. 그래서 그 경찰이 막 사람들이 언론에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막 이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노 씨가 절단된 시신 등을 1시간 반 정도 동안 집에서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경찰이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그가 집에서 막 촬영을 한 거야. 그 시체를, 토막난 사체를. 그리고 야노 씨의 유품에 디지털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 외에 시신의 절단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칼도 찍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 그 수사 관계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디서 실종됐는지, 어디서 납치됐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살해됐는지 이거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결국 피해자의 시신은 경부 질식, 일단은 이게 뇌출혈로 인한 일단 쓰러졌고 거기다가 목을 졸려서 경부 질식으로 죽어있는 게 죽은 이유고 야노의 집에서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피해자를 죽인 다음에 집으로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 사체를 막 토막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가류산에다가 버려버린 거지. 근데 아까 프로파일링 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었어? 프로파일링 했을 때 분명 피해자와 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일 거다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런데 맞았어요. 자, 여기가 피해자의 집이었고 여기가 피해자가 살고 있던 곳이었고 여기가 그 남자가 살고 있던 곳이었어. 이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가 사체를 버린 게 바로 이곳이야. 삼각형으로 되게 가까워. 위치가 다. 되게 가까웠어. 사실 또 피해자라. 그러니까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유리품이었던 비닐봉투와 동일한 종류 그 비닐봉투, 그 도꼬모, 그래서 그 전화번호 포장한 그 비닐봉투 있지. 그게 이 야노의 집 주변에서도 배부된 사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딱 다 들어막는 거지. 그리고 야노가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주변인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대. 그리고 어떤 이상한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또 그 자막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타이엔나코 도시다 라고 주변 인물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 떠벌렸대. 타이엔나코 도시다가 뭐냐면 나 큰일 저질렀어. 어떡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거야. 주변 인물들한테. 그리고 피해자가 실종당한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총 이틀 동안 야노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은요, 사망한 이제 용의자 야노를 범인으로 확정지을 혐의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더했어.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 언론에다가 사건 브리핑을 하고 그는 이미 죽었지만 사망한 상태에서 야노를 불구속 입건을 시켜요. 그리고 2017년 1월 17일에 2017년이면 여러분 얼마 안 된 거야. 2017년 1월 17일에 범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사형을 시킬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사건 수사를 종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랬고 어떤 뭐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제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낱낱이 캐왔습니다. 힘들었다. 자, 그는 1976년도에 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33살이었고요. 사건 당시 시마네 현 마쓰다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근처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요, 부모님, 그리고 동생 1명,
자기 자신 해서 총 4명의 가족 구성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년도에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칸다 마치의 집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쌀집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 담배가게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엄마가 세탁소까지 했다는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또 주변 인물로, 주변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우, 그 집 어머니 얼마나 살갑고 예쁜 분이셨는데요. 라면서 인근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 집 자체가 전부 다. 그리고 그는 시모노세키에 있는 중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모노세키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가요. 자, 중학교 때는 그가 육상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장거리 육상 선수를 했대. 그리고 3학년 때는요, 부장을 맡을 정도로 좀 실력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키타 큐슈시에 있는, 자, 진학률 1등인 국립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립 큐시 경예 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리고 특진 클래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는 반, 그리고 이과로 들어갑니다. 공부도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특급 클래스, 이과, 머리 좋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애야.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머리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대학교에 진학을 했겠지? 그 대학교에 갑니다. 합격을 해요. 시험을 봐서 꽤 좋은 학교였어. 하지만 그 학교에 가지 않고 그가 선택한 학교는 큐슈 공업대학교 정보공학부 야간부에 진학을 해요. 야간 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붙었어. 대학교에 붙었는데 좋은 대학교는 안 가고 야간 대학교를 갔단 말이야. 재수하면서까지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왜 그 학교를 안 가고 야간 대학교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간부 학교에 갔어. 갔는데 중퇴를 해요. 졸업하지 않아.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수업 때는요, 중학교 때는 육상부에 들어갔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유도까지 했었대. 유도 경험자였대. 자, 그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둡고, 막 약간 좀 아웃사이더고, 약간 좀 신경질적인 그런 남자였을까? 자, 일단은 여러 중학교 동창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했어. 아, 너 완전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성실이라고 하면 성실하기도 했는데, 막 어떤 농담하면 갑작스럽게 정색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걔요? 그냥 뭐 성실하긴 했죠.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화를 좀 확 낸다 그러나? 울컥하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맨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던 애? 분위기 메이커? 약간 그런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야노는요, 삼국지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였지? 드래곤 퀘스트 3인가? 그게 되게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도 걔는 그냥 삼국지 게임만 했거든요. 약간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욱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갑자기 막 정색하고 내가 언제? 막 이런 면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미지가 성실했다. 그리고 좀 분위기 메이커였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밝은 애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 아, 걔 육상 선수 했었잖아요. 육상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성실하게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딱히 얘가 막 튀거나 뭐 그런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이렇게도 말했대. 아유, 우리 집 아들과는 다르게 머리는 되게 좋았어. 공부도 잘하고. 근데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었대. 뭐 성질이 약간 좀 있었나 봐. 욱하고 약간 좀 묵뚝뚝한 약간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보다 인기가 없었다던데? 라면서 그런 증언도 했대. 머리가 좋았지만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었다. 아마 좀 성격이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어.
뭐 그렇게 기억이 막 잘 나는 아이는 아닌데. 이번 사건을 들으니까 그런 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딱히 그렇게 막 튀거나 이런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중학교 당시에 이 야노가 맨날 하는 말이 있었대. 뭐였냐면 언젠가 꿈을 현실로 예! 언젠가 꿈을 현실로 예! 막 이러고 다녔었대. 야노가 되게 즐겨하는 말이었대. 언젠가 꿈을 현실로 라는 말을.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땠을까? 고등학교 때 동창생에 따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성실한 애였어요. 말수는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어둡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뭐랄까, 자기 의견이 조금 강한 타입? 뭐 성실한 느낌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학생들이랑 막 놀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튀는 애는 아니라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그는요, 막 앞에 나서서 막 뭘 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착하고 성실했다라는 느낌? 맞다. 밴드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냥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보통의 고등학생이란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성실하기도 했고 공부도 잘했고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쌀집을 하고 있었었는데 2011년도에 그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사실 미용실을 개업했었대. 그런데 경찰이 이제 이 형아가 이제 자기 형이 이제 용의자다라고 하니까 이 발표가 나고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전에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그 표지에다가 그 미용실 문에다가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대. 이런 형태로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신상의 사정으로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벽보를 문에 남겨가지고 그 미용실을 폐점시켜봤대. 그리고 동생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발표가 나기 1주에서 2주 정도 전이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아마 이 집에서 와가지고 자기 형에 대해서 막 뭔가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발표가 되기 1, 2주 전에 그 가게를 접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 형의 얼굴이 다 이렇게 까발려진 상태에서 그 동생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사실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살인자 형 뒀다. 제 형이 살인했대. 제 형이 그 사건 범인이잖아.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마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용히 자취를 감춰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웃들이 생각하는 그는 어땠나? 이렇게 말을 했대, 이웃들이. 걔가 얼마나 착했다고, 막 힘차게 막, 안녕하세요! 인사도 밝게 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랑 쇼핑도 자주 나가고, 가족끼리 굉장히 화목했다니까? 걔랑 그렇게 친한 거는 아니었어요. 뭐, 교제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보면 인사도 하고, 그냥 뭐 특출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 오빠요? 좀 잘생겼었잖아요. 꽤 미남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공부도 되게 잘했다면서요. 어쨌든 굉장히 점잖았던 사람인 거라는 건 확실해. 내가 이 사건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평소에는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는 인사성도 밝고 별로 친하지 않아도 인사 정도는 하는 예의 바른 청년. 그리고 얼굴도 좀 잘생긴 편이었고 똑똑하고 성적도 우수했다는 사람이었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담임 선생님 모두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나? 자, 그는요, 자기 본가 근처에 있는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대.
거기서는 밤에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편의점에서는 낮에 아르바이트를 했대. 그러니까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집 근처에 있는 라멘집 이렇게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다가 2009년 5월부터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의 본사가 있는 주택설비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식 직원 채용은 아니었대. 그러니까 약간 인턴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는 마쓰다 영업소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죠. 태양광 우리 이런 패널 있잖아. 그 패널을 팔는 그 영업을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회사 차로 차량을 하나 얘가 받았대. 회사용 차가 한 대가 있었고, 그리고 단독 주택에서 독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2층 단독 주택에서. 주택 설비 회사의 그 전 사장 말에 따르면 야노 씨는 2009년 4월 달에 직업 소개서의 소개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인상이 좋잖아. 그래갖고 채용을 결정한 거지. 그런데 채용됐을 때, 아니 솔직히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취업이 어려울 때면은 사실은 내일부터 나오시죠 라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라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바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조금 늦췄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말을 했대. 그 야노 씨와 같은 라멘집에서 일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했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텐조, 그러니까 점장이었어 얘가. 그 라면집 점장이었는데, 저 오늘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약속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바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일 끝난 다음에 막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노래방도 가고 되게 어울리기 편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내가 취업을 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라멘집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금 이걸 금방 못 두니까 한 달만 조금 미뤄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런 거에서 보면 그의 인성을 엿볼 수 있는 거지. 멋진 사람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 라멘 가게라고 무시하지 않고 일단 내가 이거를 좀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면접을 봤지만 5월 달에 입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라멘집을 그만두고 정식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는 그 사장님이 또 이렇게도 말했어. 근무 태도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수만 해도 굉장히 비싼 제품, 그 태양 전지판이 되게 비싸대요. 이거 하나 팔기도 되게 힘든데 그는 한 달 동안 6개를 팔았어요. 성적도 아주 유사했다니까요. 그 영업 성적도 되게 좋았다니까. 그리고 야노 씨는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인상밖에 없어요. 야노 씨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라고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대. 일도 잘하고 영업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좋은 인상에 성실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이렇게도 말했대. 면접 때 이렇게 말했대.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대입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요, 저의 집에 이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온화하고 성실해서 입사 때부터 굉장히 영업 성적이 우수했대. 그런데 우리의 이 피해자, 제가 피해자 사진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우리의 이 피해자, 여기도 접점이 하나 생겨요. 자, 우리의 이 피해자가 살고 있던 이 하마다라는 곳, 이 하마다 시내도 그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대. 그리고 히라오카 씨가 실종되었을 무렵에 직장에 이렇게 부탁을 했대. 죄송한데요, 그 하마다 시내 근처에는요 고객이 좀 잘 안 잡히거든요. 저 영업 장소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영업시설을 바꿔달라고도 요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히라오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전날, 그러니까 2009년 11월 5일 날 이 야노 씨가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야마구치 현을 방문해요.
그리고 지인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성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절 너무 집착스럽게 쫓아다녀요. 죄송한데 주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서 주소를 빌려달라고 아는 지인에게 요청했대. 물론 지인은 거절했대. 그리고 야노 씨가 대체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부탁을 했는지는 지금까지 알 수 없대요. 그리고 야노 씨는 지금까지 거기 취업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오늘 좀 쉬겠습니다 라고 휴직계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야노 씨가 행방불명된 10월 26일 월요일 날에는 자기가 좀 쉬고 싶다고 휴직계를 내달라고 했다고 해요. 너무 접점되는 게 많은 부분이지. 자, 이제 그가 취업하기 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의 얘기를 들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그의 대학교 시절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해요. 자, 그는 대학교 시절 때 밴드 활동을 했어. 자, 드럼, 그리고 피아노, 이걸 담당을 했었대요. 그런데 대학교를 중퇴하고 시모노세키 한 라이브 하우스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 경영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대학교를 왜 중퇴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경영자가 걔 밴드에 몰두하려고, 밴드에 집중하려고 대학 중퇴한 거잖아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 야노는 연주 실력이 꽤 능숙했어요. 꽤 프로 같았지 라면서 어떤 지인분들이 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프로 데뷔 경력이 있을 정도로 그의 드럼 연주 실력이나 피아노 연주 실력이 꽤나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밴드를 탈퇴해요. 왜? 밴드 동료랑 사이가 조금 틀어져가지고 밴드를 탈퇴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 그런데 사실은 그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뒀냐고 물어봤더니 그 경영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실력이 갑자기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제 밴드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밴드에서 나갔다라고 된 거야.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썼던 블로그라는 그런 어떤 사이트를 봤는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겨요. 2009년 4월 15일 처음 뵙겠습니다. 7년 전부터 왼쪽에 근육 긴장 이상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가 근육 긴장에 약간 근육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증상은 드럼을 두드릴 때 혹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등에 나타나고 왼손을 사용하는 악기 전반의 연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는 포기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일단 치료부터 받기로 치료부터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근육 긴장 이상은 불수의 운동,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의 일부가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상태의 일종입니다. 손이나 몸이 불규칙하게 비튼 형태가 되거나 동작이 도중에 멈춰버린다거나 이런 증상입니다. 자, 이게 초점 근육 긴장 이상은 뭐냐면 이게 극소성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신체의 일부분에만 생기는 증상인 거야. 근데 드럼이나 피아노를 치니까 여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초점 근육 긴장 이상은 음악가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래요. 막 통증, 아프거나 막 이렇게 저림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악기를 연주하다가 이렇게 연주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손가락에 이게 힘이 들어가서 굳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삑 움직이거나 그리고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빨리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막 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야. 이게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건반을 이렇게 두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나 드럼을 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근육이 놀래가지고 손목이 꺾인다거나 이상한 형태로 비틀어진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래. 이런 증상을 바로 이제 극소성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그가 막 너무 격렬하게 드럼을 쳤거나 피아노를 계속 쳤거나 손을 사용하는 악기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그는 사실 전과자였어요. 2004년도 키타 큐슈시의 도쿄 스기나무크에
어떤 지나가는 여성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여자를 폭행해요. 그런데 이게 한 3개의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 판결을 받아. 그래서 인터넷 정보, 그러니까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2004년도에 스기나무크 사건이 한 15분 동안, 1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2명의 여자한테 칼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넘어뜨려갖고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건이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 떠도는 소문을 보면. 강간범이지. 그러니까 강간을 하려고 한 거지. 여자를 강간하려고 폭행을 칼을 막 들이댔다니까.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실형 판결을 받게 된 이제 야노의 당시 변호사가 뭐 인터뷰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NHK, 일본 NHK 방송에 그냥 이렇게 증언한 바를 따르면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대. 솔직히 야노 씨는 말투도 굉장히 온순하고 성격도 굉장히 온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남자가 이런 대담한 범행을 했는지 지금도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 당시 이런 범행을 일으킨 건 사실 밴드 동료하고 싸움을 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밴드를 그만두고 도쿄에 나온 직후였대요. 사귀는 친구 숫자는 점점 없어지고 혼자 굉장히 외롭게 고립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실 좋아했던 여성한테 차였다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해 여성들한테 칼 들이대고 강제 성추행을 해서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실형 판결을 받은 게 2004년도에 밴드와 싸움을 하고 밴드를 그만두고 이제 막 상경을 했는데 이 근육, 이 상태, 이 맘대로 또 이게 또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거기다가 친구는 점점 없고 계속 고립되고 거기다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고 여러 가지가 막 이 남자에게 너무 압박감을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눈이 돌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도 했대. 그런데 이분은 약간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 강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평소에 막 여자한테 말을 걸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얌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마 야노 씨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녀들을 칼로 위협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충동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을 했대. 그리고 변호사가 야노라는 사람을 그 면회를 했을 때 사실 야노는 자기 스스로의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대하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자기가 신경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열심히 대하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상대를 대하는데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자극이 돼서 점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스스로 자꾸 상처내는 거지. 그러면서 피해의식 막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병까지 얻었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를 되게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차였으니까 마지막 그 화풀이 대상이 여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좋아했던 여성인지 뭐 사귀었던 여성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차인 거야. 자, 그리고 그 변호사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평소에 그는 굉장히 얌전했는데요. 가끔씩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엔 얌전했는데 반대로 뭐랄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 그런 이미지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당시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막 썼던 블로그라고 나와 있는 그 글 중에는 그가 이렇게 썼대요. 애인 모집 중입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지 말아요.
라고 이렇게 글도 썼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없자 그는 그냥 또 담담한 자신의 일상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대요. 당시 야노 씨는요, 거의 삭발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이었대. 그러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는 저의 일상이 이렇게 재밌다라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지만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글도 썼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가류산에서 그녀의 시체가 발견된 이틀 뒤에 2009년 11월 8일 오후 3시쯤에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하행선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엄마는 당시 나이가 58살이었대요. 자, 58세의 자신의 친엄마와 함께 차고 있는데 같이 사고를 당한 거야. 언제?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납고를 위해, 그러니까 성묘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자살설로 말하기도 하고 있어. 자, 일단은 만약에 이게 미끄러지거나 막 갑자기 왜 이래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잖아.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자국이 도로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단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그리고 차량은 가드레일 3개를 그냥 다다다다다 격돌해. 격추한 거야. 그리고 어떤 거에서 격추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좀 노측대에 올라가가지고 정지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떨어져 나가 죽어있고 얘는 그냥 차에 있었는데 어쨌든 두 명 다 즉사했어. 급발진해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 자국이 한 개도 없대.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나왔냐면 사실은 그녀를 죽인 다음에, 야노가 그녀를 죽인 다음에 엄마한테 자백을 한 거야. 왜냐면 그 지인한테 내가 큰일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다이앤나 꼬토시다 라고 지인 주변인들한테 말을 했다고 했잖아. 그럼 자신의 엄마한테 사실 엄마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면서 엄마한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도 돌아가셨지. 이제 아들 장남이 여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토막내서 죽였다고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같이 죽자 엄마랑. 마지막으로 아빠 보고 엄마랑 같이 죽어! 라고 해서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는 말도 돌았어요. 그리고 사고 현장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고 다발 구간이었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노리고 이 장소를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당한 척 교통사고를 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도 인터넷에 막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야노라는 사람이 범인이 맞나라는 음모론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 웹사이트에서는요, 야노가 과연 범인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일단 일본 경찰이 야노의 범행 근거, 야노가 용의자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제기한 게 바로 그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있던 USB잖아. 그래서 이 USB를 복원했다. 여기 나온 사진 중에 그녀가 찍혔고 그의 다리도 찍혔고 그의 집에서 찍힌 걸로 나온다. 뭐 칼도 찍혔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이 사진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어. 단 한 장도. 물론 잔인한 사진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어떤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남자 뭐 다리라든지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가 범인이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를 그러면은 얘가 100% 범인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 사진도 오픈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야. 아니 사진을 한 장도 공개도 안 했으면서 이런 증거가 있다. 보강 수사를 한 뒤에 뭐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답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시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 사진을 오픈한 겁니까? 그가 교통사고가 난 건 2009년도인데, 그럼 2009년도 때 이 사진을 깠어야지. 왜 2016년, 사건이 7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사진이 발견됐다고 말하는 거죠? 라는 말이 나온 거야. 맞는 말이잖아. 아니, 만약에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그 사진이 나왔으면은, 혹시 이 사진 뭐야? 뭐 칼라고 피투성이 나왔으면, 그때 이거를 바로 사건이랑 접목시켜야지.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고 이틀 뒤에 얘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들이 좀 이상하다. 이걸 왜 속이나? 왜 감췄나? 왜 이 7년이 지난 뒤에서야, 왜 이제서야 사진을 발견했다고 거짓말하는 건가?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막 그는 성범죄자였다. 그가 분명 그녀를 죽일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막 성범죄자였던 그의 막 과거를 다 까발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얘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그래, 칼을 들이대면서 여자를 막 이렇게 협박을 했어. 그래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잖아.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갑자기 옛날에 뭐 강간만 하려고 혹은 뭐 칼만 하려고 했던 거에서 살인을 하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하고 막 가슴 도려내고 내장 막 다 꺼내고 막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발목 자르고 막 뼈 다 빼내고 막 그럴 수 있나? 사람이 갑자기? 좀 납득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맞아 이상해요. 그쵸? 나도 이거 보면 맞아, 그런데? 라고 좀 나도 설득이 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렇게도 말했어. 사실 야누는 범인이 아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큰 조직인데 그 조직이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조직이다. 경찰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당시에 이거를 오픈하지 않았던 거다. 막 이런 여서도 나오는 거야. 근데 스너프 필름 여러분들 제 유튜브 가시면 제가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스너프 필름은 뭐냐면 물론 불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는 필름이에요. 사람을 뭐 죽이거나 아니면 고문하거나 아니면 뭐 강간을 하거나 연출된 장면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촬영을 하는 걸 바로 스너프 필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조직이 스너프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죽인 거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가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살인범 비디오, 그러니까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죽인 거다. 두 번째, 최근에 알았다? 이 30대 죽은 남자는 정말 너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세 번째, 단독범이 아니고 여러 그룹으로 범행이 진행된 거다. 그리고 과거에 토막 살인을 한 적이 있는 그룹의 짓이다. 왜냐면 사건이 너무 완벽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창가 학회와 CIA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창가 학회가 뭔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창가 학회가 뭐야? 이게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창가 학회인데 이걸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창가라는 뜻이 뭐냐면 가치를 창조한다는 거야. 창과학회가 CIA라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야. CIA면. 그러니까 이 학회는 모임, 뭐 배우는 모임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창과학회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창조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모임인 거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모임이야. 자, 156개의 회원 단체가 있고요. 192개국과 그리고 지역의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 수는 약 5천만 명이 된대요. 국내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국이겠죠? 100만에서 150만 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단체는 어떤 니치렌이라는 거를 교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치렌이 뭔지 조사해봤는데 이게 바로 니치렌이야. 이 니치렌 교주를 삼고 있는 거야. 일본의 승려예요. 그래서 니치렌을 교주로 해요. 그리고 후지산 대석사에 위치한 그 후지산의 어떤 건물에 위치한 그 어떤 1년 정종을 외워하는 단체였대요. 그리고 156개의 회원단체, 뭐 159개의 뭐 국가, 뭐 혹은 지역 회원이 있고, 뭐 5천만 명, 국내에서 한 150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종교단체가 사실은 어두운 약간 이런 야쿠자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약간 있어. 일본 그런 막 웹을 내가 막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거는 일본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트에서 어떤 글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6일 마약, 인신매매, 스너프 비디오, 장기 매매를 하고 있는 국제 조직은 있어. 그런데 창과 학회는 아마 마약 자금 제공이랑 조직의 돈 세탁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걸? 물론 사건 관계자는 대부분 창과 학회 사람들이겠지만 야쿠자나 에이브 관계자는 아마 전부 제1교포 아니면 불악 출신 사람들일걸? 원래 돈이 남아도는 이 창과 학회가 저런 사람을 죽이는 범죄 따위를 저지를 리가 없잖아.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글 2015년 2월 27일 그러고 보니 시마네 여대생 토막살인 사건 그리고 후쿠오카 토막살인 사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쩐지 최근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그 스너프 필름 희생자라고 하던데. 옛날부터 중국이랑 북한 고위 관료들에게 이 스너프 필름이 인기라면서요. 소련이 북한과 거리를 두게 된 것도 아마 이 스너프 필름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라고 누가 글을 남겼어. 2016년 12월 22일 그 디지털 사진 말이야. 사실 그 디지털 사진에 6자리의 영문자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대. 그래서 해석하는 데만 7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래. 뭐 신빙성 있는 말 아니야? 만일 8자리의 경우라면 한 240년은 걸릴 계산이라고 그러던데? 라는 글이 남겨 있었어. 그리고 어떤 글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거 내가 좀 소름 끼쳐서 가지고 와봤어요. 2016년 12월 22일 그거 알아? 콘크리트 살인의 범인이 모두 출소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남긴 사람이 뭔 줄 알아? 어떤 글이냐면 어떤 글이 남겨졌냐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콘크리트 살인의 범인이 모두 출소했어. 여러분 콘크리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유튜브 가시면 그 왜 여고생 시멘트 그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기묘한 이야기라는 이 컨텐츠를 만든 첫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설프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가셔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했던 사건이에요. 엄청 잔인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2016년 12월 22일 날 콘크리트 살인 범인이 모두 출소했대.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글을 남겼어. 뭐라고 남겼냐면 콘크리트 사건뿐 아니라 시마네 여대생 유기 사건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 않는 게 좋을걸? 리라고 누가 글을 남겼어. 그렇게 깊이 설명하지 않는 게 좋아. 라는 게 남긴 거야. 소름 끼치지. 자, 히라오카 씨와 같은 사람이 또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어떤 증언이 나오냐면 목격자가 나오냐면 히라오카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녀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그 주차장 있잖아. 거기서 어떤 사람의 차에 스스로 탑승하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녀는 아까 면식범일 수도 있다는 저의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차에 탑승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확실한 정보라면 그녀는 그녀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차에 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야노사랑이랑은 안면이 없었으니까 야노상일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목격 현장에서 하얀색 수상한 차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수상한 차를 조금 더 캐봤으면은 분명 뭔가 나왔을 텐데 왜 이거를 못 찾아냈냐 이거지. 그런데 그 차종이 좀 많은 차종이긴 했대요. 그 차종이 되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종이긴 했지만
그럼 범인이 너무 교묘하고 막 너무 똑똑하게 이 사건을 저질러서 경찰들이 그 증거를 모으기 너무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 제 방제가 뭐예요? 뉴스에서 들린 기괴한 목소리. 자, 이게 음모론이다. 음모론이 아니다. 야노가 범인이다. 야노가 범인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는 죽었고 그녀도 죽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녀의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막 보도를 합니다. 이 산속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 근데 11초야. 11초 부분부터 잘 들어야 돼. 11초. 오케이. 島根県の女子大学生の遺体の一部が見つかった事件。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は午後5時で終了し 들었어요? 이어폰 있으신 분 이어폰 꽂고 볼륨 이빠이 해놓고 들어보세요. 들려요. 情報の報告です。 남자가 화면 바뀌고 나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は 들어요? 자, 노랫소리를 멈추고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は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말하는데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서 밑에 뭐라고 되냐면 すごい痛かった. どうして私だけ? 너무 아팠어. 왜 나만?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오면 すごい痛かった라는 거 확실하게 들려. 근데 どうして私だけ는 나도 잘 안 들려. すごい痛かった. どうして私だけ? 너무 아팠어. 왜 나만?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들으셨죠? 한 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 すんごい痛かった 들리죠? 北広島町の我流山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今日の捜索は午後5時で終了し、私の後ろに張られていた規制線も現在は解かれています。広島県 대박이지. 대박이지. 리포터는 남잔데 목소리는 여자니까 나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그냥 그 주변에 무슨 잘못 소리가 들어간 거다. 난 이렇게 생각했었어, 사실은. 주변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도 뉴스인데 이걸 주변에 누가 시끄럽게 떠들게 하는 그리고 스코이 이따 같다라는 말을 누가 하겠어. 지금 이 방송 송출되는 도중에 증거이 이따 같다라는 말, 너무 아팠어라는 말을 그 스텝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난 처음에 이걸 누가 제보를 했었는데 사실 내가 들어봤을 때는 무슨 말이지? 모르겠는데 스텝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어그로다 생각하고 내가 안 가져왔었던 건데 자세히 들어보고 밑에 번역된 걸 보니까 스고이 이따까따 난 도시대 왔다시다께 라는 그걸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들리는 거야. 스고이 이따까따라는 말을 들려. 그건 확실하게 나는.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마 경찰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잡아서 미안하다라든지 약간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대학교의 그 총장님이 이렇게 하는 건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경찰 아니면 그 대학교 총장님이시겠죠. 그녀의 슬픈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야노가 범인인지 야노가 범인이 아닌지 어떤 사정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녀와 분명히 안면이 있는 사람이 범행이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걸로 약간 조금 더 추측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이트를 보면. 그리고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녀가 죽은 뒤에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 막 이제 언론에서 막 이렇게 공표하고 경찰들이 이제 부분 커요. 눈은 괜찮죠? 다시 할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범행이 확실하다. 이런 쪽으로 일본에서는 약간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녀가 죽고 나서 경찰들이 이걸 비공개로 수사하다가 공개를 하고 나서는 그녀의 집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숨소리만 들리는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야노라면 그녀가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공개가 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내서 숨소리만 내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보면은 야노가 또 범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야노는 이미 죽어버렸고 뭐 조사를 할 수 있거나 뭐 사전 청취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유품 하나, 그리고 발견된 사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품 하나로 그를 범인으로 몰아도 되나,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 야노의 친척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긴 7년 동안 경찰들이 뭐 하다가, 그리고 사진 디지털 카메라도 왜 7년이 지난 뒤에 오픈을 한 거며,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 야노를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야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자신의 엄마와 자살을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범행이 확실하다. 이런 쪽으로 일본에서는 약간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녀가 죽고 나서 경찰들이 이걸 비공개로 수사하다가 공개를 하고 나서는 그녀의 집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숨소리만 들리는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야노라면 그녀가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공개가 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내서 숨소리만 내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보면은 야노가 또 범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야노는 이미 죽어버렸고 뭐 조사를 할 수 있거나 뭐 사전 청취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유품 하나, 그리고 발견된 사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품 하나로 그를 범인으로 몰아도 되나,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 야노의 친척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긴 7년 동안 경찰들이 뭐 하다가, 그리고 사진 디지털 카메라도 왜 7년이 지난 뒤에 오픈을 한 거며,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 야노를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야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자신의 엄마와 자살을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